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일부러 연체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같은 책만 3번 연속 연체했습니다. 왜일까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거실에서 저는 한 권의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을 펼치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원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년 소원 댓글에 남겨주시면 꼭 소원 성취하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산 도서관에서 35년 넘게 일해온 사서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빨간 표시가 떴을 때 저는 마우스를 멈추고 그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체 3회 연속 회원번호 1996-421. 1996년에 가입하셔서 거의 30년 가까이 이 도서관을 이용해온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박기현. 대출 횟수 842회에 연체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석 달 동안 3번 연속 연체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한 건 3번 모두 같은 책이었다는 겁니다. 서울 1964.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최근 대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5월 12일 대출, 반납 예정일 5월 26일. 실제 반납은 6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10일 또 같은 책을 대출하셨더군요. 반납 예정일 6월 24일인데 실제 반납은 7월 8일. 그리고 또 다음 날인 7월 9일에 세 번째 대출. 이번엔 아직 반납이 안 됐습니다. 반납하자마자 다시 빌리고 또 연체하고 다시 빌리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같은 책을 계속 빌리실까요? 대출 기간 연장은 한 번까지 가능한데 왜 연체를 하시면서까지 또 빌리실까요? 저는 기증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 1964, 1973년 초판. 기증자는 박기현. 2019년 4월 15일 기증. 기증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유품.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합니다. 아, 그렇구나. 박기현 씨가 직접 기증하신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계속 빌리시는구나. 저는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5번, 6번.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산도서관입니다. 대출하신 서울 1964의 반납 기한이 2주 지났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니 김주임이 도시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김주임, 1996번 회원 박기현 씨 기억나? 김주임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수긍하듯 말했습니다. 박할아버지요? 당연히 기억하죠. 목요일 단골이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보이시던데요. 맞아. 작년까지만 해도 매주 오셨지? 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오셨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한두 달에 한 번? 그것도 금방 가시던데요. 저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그분 지금 연체 3회째야. 같은 책을 3번이나요? 박할아버지가요? 김주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서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어. 김주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닐까요? 작년부터 좀 수척해 보이셨거든요.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예전에는 부인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부인분이랑요? 네. 둘이서 나란히 책 보시고 같이 빌려가시고 그러셨는데 한 5년 전부터인가 혼자 오시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박 할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인분이 돌아가셨다고. 저는 라면 뚜껑을 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연체하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같은 책을 3번이나 연체하신다. 전화도 받지 않으신다. 혼자 사신다. 과장님, 직접 가보실 거예요? 김주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응. 규정상 3회 연체에 연락 두절이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 오늘 오후에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혹시 모르니까 중간에 연락 한 번씩 주시고요. 저는 점심을 마치고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박기현 씨의 대출 이력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996년 3월 15일 첫 가입. 첫 대출 도서는 토지 한 권이었습니다. 그 후로 거의 매주 23건씩 꾸준히 빌려가셨더군요. 특이한 점은 2019년 4월부터 대출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2권씩 빌려가셨는데 그 후로는 1권씩만. 그리고 대출 간격도 2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부인분이 돌아가신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5일 박기현 씨가 서울 1964를 도서관에 기증하셨습니다. 아내의 유품이라고 하셨죠. 기증 당일 바로 대출 신청도 하셨더군요. 그 후로 이 책을 정기적으로 빌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패턴이 또 바뀌었습니다. 같은 책을 반복해서 빌리고 연체하고 다시 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요? 저는 서울 1964의 서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1973년 민음사 초판. 저자는 김승옥.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연작 소설이었습니다. 기증 기록을 보니 페이지 여백에 연필 필기 있음 기증자 요청으로 원본 그대로 보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책만 계속 빌리시는구나. 아내분의 필기가 남아있으니까. 오후 2시 저는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기현 씨의 주소는 도서관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낮은 주택가였습니다. 김주임 다녀올게. 2시간 안에 돌아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도서관 문을 나서니 7월 말에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정류장으로 걸어가 47번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은 한산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왔고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대로를 따라 달리다가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재래시장을 지나자 2층짜리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신흥시장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과일 가게와 반찬 가게, 떡집이 늘어서 있었고 할머니들이 좌판을 펼쳐놓고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생선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휴대폰 지도를 켜고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박기현 씨 댁은 시장에서 골목으로 5분쯤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좁았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고 양쪽으로 낮은 담벼락이 이어졌습니다. 담벼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많았고 대문마다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선화, 채송화, 고추. 어디선가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골목 끝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가 그늘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느린 걸음으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87-12, 87-13, 87-14. 박기현 씨 댁이었습니다. 낡은 철제 대문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대문 옆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화였습니다. 잎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 댁에 갑자기 찾아가는 게 실례가 아닐까? 하지만 연체 3회의 연락 두절이면 규정상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집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습니다. 박기현 씨였습니다. 키는 165cm 정도로 작았고 허리가 약간 굽어 계셨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짧은 머리, 회색 면바지에 흰색 러닝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볼이 약간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현 씨. 저 동산 도서관에서 왔습니다. 사서 최은이라고 합니다. 박기현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수긍했습니다. 아, 도서관. 연체 때문에 오셨나 보네요. 네. 전화드렸는데 연결이 안 돼서요.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박기현 씨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다 대문을 조금씩 열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좀 지저분할 텐데. 괜찮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어두컴컴했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햇빛이 가늘게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현관 신발장도 정돈되어 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그 느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물컵 하나와 약봉지 서너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는 오래된 갈색 천 소파였고 그 위에 얇은 담요가 반쯤 걸쳐져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가 작았고 벽시계만 째각째각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몇 개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액자에는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었고 여자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사진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박기현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는 낡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박기현 씨는 맞은편 의자에 느리게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책을 손으로 가볍게 쓸어내리셨습니다. 서울 1964였습니다. 책은 낡았습니다. 표지가 바랬고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1973년 초판본이라는 표시가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기현 씨, 이 책 요즘 계속 빌리시던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기현 씨는 책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러다 느리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책은 제 아내가 가지고 있던 책입니다. 아내분이요? 네. 5년 전 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기현 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이 책을 참 아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해가
1964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제목만 봐도 반가웠나 봐요. 1973년에 처음 나왔을 때 사자마자 읽었어요. 그때 저한테도 읽어보라고 했죠. 박기현 씨는 책을 펼치셨습니다. 페이지가 누렇게 바랬고 곳곳에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흐릿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아내 필체예요. 밑줄 친 것도 메모한 것도 전부. 아내는 책을 읽을 때 항상 연필로 표시를 했어요. 좋은 문장이 나오면 밑줄 긋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여백에 메모하고. 저는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1964년 가을, 우리도 이랬지? 박기현 씨가 설명하셨습니다. 아내가 쓴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게 그해 가을이었거든요. 10월 중순쯤이었나? 덕수궁 돌담길에서였어요. 그럼 이 책이 두 분의 추억이 많이 담긴 책이네요. 네. 그래서 아내가 돌아가고 나서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 기증했어요. 집에만 두기엔 아까운 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해서요. 박기현 씨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기증하고 나니까 또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죠. 근데 읽고 나니까 또 읽고 싶고, 그래서 계속 빌리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기현 씨에게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던 거였습니다. 연체는 일부러 하신 건 아니시죠? 박기현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깜빡했어요. 요즘 자꾸 까먹어요. 오늘 뭘 먹었는지, 어제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그런 것들이 자꾸 가물가물해요. 달력에 표시해놔도 보는 걸 잊어버리고, 대출 기간 연장도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박기현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병원에는 안 가보셨어요? 갔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치매는 아니고 그냥 노화 때문이라고. 약 먹고 운동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 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탁자 위에 약봉지를 보았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이라고 쓰인 영양제가 보였습니다. 가족분은 안 계세요? 박기현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딸이 있어요.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자주 연락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 딸도 바빠요. 애들 둘 키우면서 직장 다니거든요. 시어머니도 편찮으셔서 간병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자주 올라오진 못하죠. 명절 때나 오고. 박기현 씨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익숙해요. 5년 됐으니까. 처음엔 힘들었죠.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보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냥 가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때가 있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기현 씨는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아내를 잃고 5년 딸은 멀리 있고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내의 메모가 담긴 책 한 권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서관에는 요즘 안 가시나요? 예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박기현 씨는 수긍하듯 대답하셨습니다. 맞아요. 아내랑 같이 다닐 때는 매주 갔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아내가 정해놓은 시간이었어요. 주 중간이라 사람도 적고 조용하다고. 그래서 30년 가까이 목요일마다 갔죠. 아내분이 돌아가신 후에도요?
네. 혼자라도 계속 갔어요. 그게 아내와의 약속 같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못 가게 됐어요. 왜요? 박기현 씨는 잠시 망설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잊어버려요. 버스 타는 것도 헷갈리고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지도 까먹고 한 번은 길을 잃어버려서 한참을 헤맸어요. 결국 경찰서에서 집까지 데려다 줬죠. 그 뒤로는 무서워서 잘 안 나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거의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네. 가끔 근처 슈퍼 가는 것 빼고는요. 멀리는 못 가요. 박기현 씨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친구분들은요? 다들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요양원에 계시거나. 제 또래는 이제 거의 안 남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기현 씨는 완전히 고립되어 계셨습니다. 가족도 멀리 있고 친구도 없고 나가는 것도 두렵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위안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이었던 거였습니다. 박기현 씨가 다시 책을 펼치셨습니다.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박기현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내가 쓴 마지막 메모예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쓴 거예요. 그때 아내가 이미 많이 아팠거든요.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아내가 저한테 남기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을까 하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기현 씨는 책을 덮고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해요. 연체료 내야 하죠?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도서관 복지 규정상 소액 연체료는 면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순 없죠.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박기현 씨,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박기현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딸분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전화번호가 회원 정보에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박기현 씨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딸한테 연락해서 뭐 하시게요? 그냥 아버님이 좀 외로워하신다고 가끔 전화라도 자주 해달라고 부탁하려고요.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은데 걱정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딸분도 아버님이 이렇게 지내시는 줄 모르실 거예요. 박기현 씨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어요. 연락해보세요. 저는 박기현 씨와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아내와 처음 만난 날 이야기, 도서관에 처음 갔던 날 이야기. 박기현 씨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기도 하셨지만 아내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기현 씨, 이 책은 제가 가져가지 않을게요. 박기현 씨는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그럼 연체는? 연체 기록은 제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이 책, 좀 더 보세요. 천천히요. 그럴 순 없어요. 규정이 있을 텐데.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박기현 씨한테는 이 책이 필요하니까요. 박기현 씨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다음 주 목요일 도서관에 오실 수 있으세요? 박기현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요일에요? 전 이제 혼자 못 가요. 길을 잃어버릴까봐. 제가 모시러 올게요. 여기까지요. 네. 오전 9시 반쯤 여기로 올게요. 같이 버스 타고 도서관 가요. 어때요? 박기현 씨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목요일. 박기현 씨는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박기현 씨 댁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햇살이 여전히 뜨거웠고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연체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박기현 씨는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누군가 연락하길, 누군가 찾아오길, 누군가 자기를 기억해 주길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책은 핑계였습니다. 진짜 원했던 건 사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기현 씨의 회원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딸 박지은.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젊고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지은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동산도서관 사서 최은이라고 합니다. 박기현 씨 따님 되시죠? 네, 맞는데요. 우리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요, 큰일은 아니고요. 오늘 아버님 댁에 다녀왔는데 제가 전화 한 통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 댁에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연체 도서 때문에 갔었는데 아버님이 좀 외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자주 못 가서요. 괜찮아요. 다만 가끔 전화라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버님이 많이 그리워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시어머니 간병까지 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소홀했네요. 박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해요. 다만 아버님이 요즘 좀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요. 기억력이요? 네. 길을 잃어버리실까봐 집 밖에 잘 안 나가신대요. 버스 타는 것도 헷갈리신다고 하시고, 청력도 좀 안 좋으셔서 전화벨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명절 때 뵀을 때는 괜찮아 보이셨는데, 아버님이 딸분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셔서 괜찮은 척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말에 올라가 볼게요. 연차 내서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되시면 도서관에 같이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이요? 평일인데. 네. 아버님이 예전에 매주 목요일마다 도서관에 오셨거든요. 어머님이랑 함께요. 근데 요즘은 혼자 못 나오시니까 제가 모시러 가기로 했어요. 딸분도 같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재택근무 신청해서 꼭 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신호를 알아채는 것.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9시 저는 박기현 씨 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금방 문이 열렸습니다. 박기현 씨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회색 바지에 하늘색 셔츠, 깨끗하게 빗은 머리,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준비 다 하셨네요. 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어젯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오랜만에 도서관 가는 거라서요. 박기현 씨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저는 함께 걸으며 물었습니다. 딸분한테 연락 오셨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전화 왔어요. 1시간이나 통화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왔었어요. 애들도 데리고요. 오랜만에 시끌벅적했어요. 잘 됐네요. 네. 지은이가 오늘도 온대요.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재택근무 신청해서 오전에 올라온대요. 박기현 씨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기현 씨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셨고 저는 옆에서 천천히 맞춰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시장을 지나자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박기현 씨는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버스 타는 게 반년 만인가. 무섭지 않으세요? 과장님이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혼자였으면 못 탔을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자주 모시러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씩은요. 그럴 순 없어요. 너무 폐를 끼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박기현 씨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였습니다. 아빠. 박지은 씨가 달려왔습니다. 박기현 씨는 딸을 보고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이제 막 도착했어요. 박지은 씨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저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들어가시죠. 우리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기현 씨는 천천히 서가 사이를 걸으셨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에 왔네요. 여기 그대로네요. 그러게. 하나도 안 변했어. 엄마랑 여기 자주 오셨죠? 응. 매주 목요일마다. 엄마가 여기를 참 좋아했어. 박지은 씨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기현 씨는 한 서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울 1964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박기현 씨가 자발적으로 반납하신 그 책을 특별서가로 옮겨놨습니다. 대출 불가로 설정하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해뒀죠. 그리고 작은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이 책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기억을 지켜준 책입니다. 박기현 씨는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 책이 그 책이에요? 엄마가 가지고 계시던 책? 응, 이 책이야. 엄마가 아꼈던 책. 박지은 씨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필체를 발견했습니다. 밑줄, 별표, 짧은 메모. 박지은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거 엄마 글씨네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 글씨. 그래, 엄마가 젊었을 때 쓴 거야. 박지은 씨는 한참 동안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1964년 가을, 우리도 이랬지? 덕수궁 돌담길, 낙엽 밟으며 걷던 그날. 지은이가 태어나기 전 우리의 시작. 박지은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가 저 얘기도 썼네요. 응. 엄마는 너 얘기를 자주 했어. 책 읽으면서도.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박기현 씨, 이 책은 이제 이 서가에 계속 있을 거예요. 대출은 안 되지만 언제든 오셔서 보실 수 있어요. 박기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책 복사해서 집에 가져갈 수는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사하면 원본의 의미가 사라져요. 어머님 필체가 있는 이 책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대신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아버님이 자주 오셔서 보시고 지은 씨도 서울 올라오실 때마다 같이 오시고. 박지은 씨는 수긍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아빠, 이제 제가 자주 올라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리고 전화도 매일 드릴게요. 박기현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너무 부담 갖지는 마. 내 생활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날 오후 저는 박기현 씨와 박지은 씨와 함께 도서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박기현 씨는 딸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박지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외로워하시는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아니에요. 지은 씨도 바쁘셨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시간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그러시면 좋겠어요. 아버님이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박지은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후로 박기현 씨는 거의 매주 도서관에 오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박지은 씨가 서울에 올라와 함께 오셨고 나중에는 제가 모시러 가기도 했습니다. 박기현 씨는 특별서가 앞에 앉아 서울 1964를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아내의 메모를 읽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기현 씨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요? 책도 고맙고 지은이한테 연락해 주신 것도 고맙고 그리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박기현 씨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일부러 연체했어요. 네. 저는 놀라서 박기현 씨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진짜 깜빡해서 연체했어요. 근데 그때 도서관에서 전화가 왔잖아요.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한 달에 한 번도 딸한테 전화 안 오는데 도서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박기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부러 연체했어요. 또 전화 올까봐. 누군가 저한테 관심 가져줄까봐. 근데 두 번째도 전화만 오고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도 연체했어요. 이번엔 누가 찾아올까 싶어서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랬군요. 미안해요. 이기적이었죠. 괜히 과장님 일 만들고. 아니에요. 외로우셨던 거죠. 박기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만 나고 말할 사람도 없고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보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누가 좀 찾아왔으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오셨어요. 과장님이. 저는 박기현 씨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리고 외로우시면
도서관에 전화하세요. 제가 받을게요. 네. 그럴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박기현 씨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되고 도서관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박기현 씨는 여전히 목요일마다 오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모시러 가고 때로는 박지은 씨가 올라와 함께 오셨습니다. 박기현 씨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연체 3회 연속 회원번호 2008-1053. 저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회원 정보를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60대 여성, 최근 6개월 동안 대출 기록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같은 책을 2번 연체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원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김주임이 물었습니다. 과장님, 또 나가세요? 응. 책 한 권 받으러. 혹시 또 그런 경우예요? 지난번 박 할아버지 같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과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일이잖아. 책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보살피는 거.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어요.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조심히 다녀올게. 저는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연체는 때로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때로는 신호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달라는, 누군가 나를 기억해달라는 조용하고 작은 신호. 그 신호를 알아채는 것.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가방 속 메모를 꺼내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누군가의 작은 신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대본 끝.